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사연구에서 근무하는 송란이 가밀라입니다.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또 저에게 귀한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라는 곳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는 1964년에 최소고 문신율, 돌아가신 최소고 문신율께서 세우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60년이 좀 지났어요. 저는 또 연구소에서 일한 지 20년이 좀 지났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전시를 하기도 하고 국내외에 한국 천주교회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둘레 특강에 대해서 강의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일단 둘레 특강이라는 그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둘레길이라고 해서 많이 걷기도 하고 둘레라는 거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뭐 깊이 들어간다기보다 가생이 언저리를 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교 또 박해, 또 교회사 이야기를 어떻게 깊이 있게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두런두런 저희가 아는 사람이랑 친한 사람이랑 뭐 가족과 둘레길을 걸어갈 때 두런두런 이렇게 담소를 나누잖아요. 그것처럼 또 그냥 담담하게 그리고 소소하게 우리 신앙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었나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또 그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가져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세히 봐야 이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자세히 한번 봐보는 거, 신앙 선조들의 일상을 자세히 보는 거, 그런 쪽으로 제가 강의의 주제들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제 앞에 계시다, 제 옆에 계시다 생각하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선교사와 신자들의 밥상지교라고 제가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지교라는 게 이제 두텁게 이렇게 쌓는다. 감정적인 걸 쌓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밥상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선교사와 또 신자들 사이에 다 아시겠지만 한국 천주교회는 맨 처음에 1784년에 그 이승훈이 북경 가서 세례받고 돌아와서 신자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가성직 제도라는 말을 쓰는데 서로 고해성사도 주고 뭐 이렇게 사제로 서품도 주고 이렇게 하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 그게 사실이 아니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통일을 하고 신부를 보내달라. 그 신부를 보내달라는 게 그냥 사제를 보내달라는 것보다 성사의 완성을 알았던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교리의 완성, 성사의 완성이 있기 위해서는 신부님이 필요하다.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이제 신부님을 보내달라 이런 거를 요청을 해서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이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음식 또 밥상에 대한 이야기는 선교사들의 기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또 편지도 여러 가지죠. 뭐 이렇게 공적인 편지가 있고 또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가 있고 그리고 또 보고서 그리고 또 이제 잡지나 신문이란 곳에 조선의 선교지가 어떻다, 조선 사람들은 어떻다, 조선의 문화는 어떻다 이런 거를 적어서 이렇게 투고랄까요? 이렇게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 이유는 두 가지죠. 선교사를 또 젊은이들한테 선교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선교를 하려 보면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은인들에게 어떤 후원이나 이런 걸 받으려면 좀 더 재미나게 이제 그 조선의 이야기를 써야 어떤 그런 선교의 후원이나 이런 거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재밌게 굉장히 쓰신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파리 외방전교회에 딱 들어가셔서 숙소 건물의 위층에 이렇게 계단 참에 이게 딱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에 오셨던 그 선교사들의 모습이 다 보여지는 사진이라 저는 이제 파리 예방전교회 자료를 수집하러 가거나 이렇게 조사하러 갔을 때 이 계단 앞에서 한참 서서 이렇게 이 사진들을 좀 보기를 해요.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예쁘셨던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참 여러 가지로 문화도 음식도 언어도 다른 조선에 와서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 도대체 어떤 신앙의 힘이 저들을 이런 선교지로
파견하게 했고 또 순교하기까지 또 아니면 이곳에서 같이 조선 사람들과 살다가 죽기까지 그런 걸 했을까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부분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죠. 들어오시지 못하고 중국에서 돌아가신 분 세 분이 브르기에르 주교님, 그리고 마르탱 신부님, 그리고 리샤르 신부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입국하셨지만 뭐 아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출하신 분들은 페롱 신부, 리델 신부, 칼레 신부. 리델 신부님은 나중에 이제 다시 들어왔다가 이제 주교가 되셔서 병임 받을 때 다시 나가시기도 하죠. 이게 그 유명한 그 분들의 우리 파리 예방전교회 분들의 그림이죠. 저 위에부터 보면 모방, 앵베르, 그다음에 샤스탕, 프루티에르, 그다음에 뿌띠니콜라, 그다음에 위행 신부, 오메트르 신부, 도리 신부님들이 사진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 분이 항상 뭐 유해도 같이 모셔져 있고 모방 앵베르, 모방 샤스탕 신부님의 이렇게 저희 순교자 1839년에 같이 순교하셨죠. 그래서 그 베롤 주교님이 중국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같은 시기에 같이 순교한 이 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할 게 기록에 남아있는 저 분들의 기록이에요. 제목이 재밌어요. 성작에 담긴 포도주가 옳다. 이런 이제 성작 성합은 많이 보셨죠, 미사 때. 요거는 이제 명동 성당에 있는 성작인데 이곳의 겨울철 추위는 프랑스의 추위보다 훨씬 더 혹독합니다. 지난 1월 24일 저는 미사 동안 제 성작에 담긴 포도주가 어는 것을 보았는데 미사를 드리기 시작한 이후로 19년 만에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기록으로 남기신 분은 앵베르 주교님이세요. 앵베르 주교님이 미사를 하시기 전에 복사가 그 성작에 포도주를 담았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미사를 하는 동안에 성작에 담았던 포도주가 얼었다는 거죠. 얼마나 추운 곳에서 미사를 하셨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면서 이분은 정말 자기가 미사한 지 19년 만에 이런 일이 처음 있었다라고 해서 이걸 편지에 기록으로 남기셔서 파리에 보내셨어요. 뭐 이거를 보신 분들은 아마 조선의 겨울은 아주 혹독하게 춥구나. 조선의 겨울에 내가 선교하러 갈 때는 뭐 두꺼운 옷을 더 챙겨야겠다.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거를 해야겠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미사주를 빼앗기다. 앵베르 주교님이 말씀하신 얘기예요. 서울 사는 최병문 야고보와 최영수 필리포는 선교사들을 위해 미사주를 만들었다. 그런데 1839년 4월 최병문 야고보 가족들이 체포되고 포졸들이 집을 약탈했다. 앵베르 주교는 미사주 단지 4개를 거기에 보관을 시켰는데 포졸들이 빼앗아서 맛 좋다고 모두 먹어버렸다. 그런 내용을 또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뭐 그때 술단지가 어떤 형태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 사진들 중에 그 옹기로 만든 술단지의 사진을 하나 뽑아봤어요. 이 표시를 보시면 십자가 표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2017년인가요? 바티칸에서 전시할 때 한국의 그 신자들은 어떻게 옹기를 만들었고 옹기를 어떻게 시장에서 팔고 또 옹기를 팔면서 어떻게 서로 신자들끼리 뭐 정보를 한다든지 야 신부님이 오신대 라든지 언제 뭐 미사가 있대 이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이런 옹기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궁금하시겠지만 미사주를 그러면 조선에서 만들었네? 1790년에 윤유일이 그 북경에 편지를 가지고 오고 갈 때 그때 그 북경의 주교님들이 조선의 신자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왔던 그 오씨 성을 가진 사람한테 세례자 요한으로 세례를 해주시고 그 선교사들이 가지고 오기 어려운 그러니까 성작, 뭐 성학, 미사 도구, 그다음에 뭐 기도서 그리고 또
포도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의 신자들은 그게 이제 구전으로 계속 이어져 왔을 것이고, 그 포도주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고, 또 앵베르 주교님이 들어오시고, 또 모범샤스탕 신부님이 들어왔을 때는 벌써 미사를 위한 미사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그런 사실들도 이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앵베르 주교님의 기록 중에 또 제가 눈여겨본 건 제사 음식에 관한 기록이었어요. 신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과 가장 부담스러운 장애물은 제사에 참여하는 일과 제사 음식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어떤 고을에 양반 집에서 어떤 제사가 있다. 그러면 그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서 그 제사 음식을 만들고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 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너무나 가난하고 못 살아서 그런 제사 때나 뭐 기름진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있고, 또 양반댁이니까 그 집의 소장농 아니면 그 집의 빨래거리를 갖거나 이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큰 일이 있으면 가서 일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신자들은 제사에 참여도 안 되고 제사 음식을 만들어도 안 되고 제사 음식을 먹어도 안 된다. 그러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에서 이제 할머님이 옆집이나 어디에서 제사 음식을 갖고 오면 이제 꼭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성수를 뿌리고 그 다음에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앵베르 주교님은 여기 그 조선의 신자들한테는 굉장히 보편적인 일인데, 이 제사 음식을 만들거나 먹는 일에 참여하거나 먹지 못하게 하는 게 어렵다. 왜냐하면 이웃들한테 그런 이제 우리가 반기라고 하는데, 음식 해가지고 다 제사 끝나고 좀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그 옆집이나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음식을 나눠줬을 때 그걸 안 받거나 안 먹으면 이게 적의의 표시.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천주학쟁인가? 아니면 내가 주는 음식을 왜 안 먹어?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배고픈 신자들이 그 맛있는 고기나 뭐 이렇게 지진 같은 거를 먹을 수 없다는 것도 괴로운 일이니까 앵베르 주교님은 지금 포교성성 교황님한테 관면을 청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에도 참여할 수 있고 제사 음식도 먹을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래서 이거를 못 먹으면 언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나마 이 음식을 못 먹으면 신자들은 더 배고픔에 허덕일 것이다. 그러니 가난한 신자들을 생각하셔서 부디 관면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청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교황님이 그런 관면을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인삼에 대한 기록도 앵베르 주교님이 남기셨어요. 이제 아시겠지만 조선의 인삼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앵베르 주교님이 인삼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경기도의 어디에서 인삼을 사셨다고 해요. 중국에 계신 베롤 신부님한테 인삼 20뿌리를 보내드리면서 편지를 쓰셨어요. 가운데 10뿌리는 신부님께 드리는 것이고, 6뿌리는 정든 창호에게, 2뿌리는 착한 웨이 향료에게, 그리고 2뿌리는 등지구 마을에 사는 친절한 튀유전에게 주시면 됩니다. 이 이름이 되게 낯설시죠? 중국에서 앵베르 주교님은 중국에서 오래 사목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자기와 함께 지냈던 중국인 신자들을 잊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동안의 감사의 인사로 인삼을 제가 사서 보내니 2뿌리씩, 이렇게 누구한테는 6뿌리씩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제가 가난해서 더 풍족하게 사서 보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 편지에서 또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냥 어디 사는 누구 아무개에게, 명동 사는 아무개에게 뭐 2뿌리 주세요. 명동 뭐 어디 충정로 사는 누구에게, 뭐 서소문 사는 누구에게 이렇게 주세요라고 하시지 않고, 친절한, 착한, 그 다음에 따뜻한, 이런 누군가에 대한 그 기억을 정확히 갖고 계시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셨다는 게 또 앵베르 주교님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이랄까, 또 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랄까,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편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베르 주교님이세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또 그런 기록을 남기셨어요. 음식에 관한 거. 저는 매일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야 합니다. 3시에 아침 기도를 바치기 위해 집안 사람들을 부릅니다. 세례를 주거나 견진을 주고
미사를 집전하고 성사를 받은 15명 내지 20명이 신자들이 날이 새기 전에 돌아가면 비슷한 숫자의 사람이 공소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공소집도 작기도 했고 신자들이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면 또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15에서 20명 정도의 사람이 와서 미사 보고 나가면 또 그 다음 15에서 20명이 미사 보고 나오고 이렇게 미사를 계속 반복을 해서 하셨던 거죠. 찰고도 하셔야 되고 세례성사 견진도 주셔야 되고 고회도 주셔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셔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또 이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세요. 저는 시장기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점심때가 되어서야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으며 양도 충분하지 않은 식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고기를 먹는다는 걸 엄두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제 맨날 이렇게 밥, 고봉의 밥, 그다음에 이제 풀, 그다음에 이 선교사들의 편지에 항상 많이 나오는데 그 뭐 소금에 절인 야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식사를 하셨다라면서 그 시장기가 아무리 너무너무 배가 고팠지만 점심에도 또 저녁에도 어떤 그 충분한 식사를 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또 적어 놓기도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신자들과 선교사들의 밥상지교를 할 때 썼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해서 이 원본은 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교회 밖에 뭐 박물관이나 뭐 책을 만드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그 이미지 대여에 대한 섭외가 많이 들어와요.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은 리델 주교님이세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밥상 조그만 소반이죠. 그의 방의 모습을 그대로 다 그려 놓으셨어요. 아주 그림을 잘 그리셨죠. 그리고 횃대가 있고 횃대 옆에 이제 옷들이 이렇게 걸려 있고 또 요새 뭐 굉장히 유명한 조선의 갓도 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장죽이 있네요. 화로도 있고 또 공부를 하셨는지 뭐 책을 보셨는지 교리서도 있어요. 그런 걸 꼼꼼하게 다 그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런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이렇게 밥상을 받는다. 이런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파리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셨죠. 리델 주교님의 기록도 굉장히 재밌어요. 아침 미사 후에 7시경쯤 되면 신부님 조반이 됐습니다 하고 알리러 온다. 들어오시오 하면 즉시 창문인지 혹은 방문인지를 통해서 조반이 들어온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창문의 크기와 방문의 크기를 이렇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딱 정리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크기의 형태의 방문과 창문이죠. 그걸 아주 유니크하게 표현하셨어요. 방문인지 창문인지 알 수 없지만 그곳을 통해서 조반상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조반상은 어떻게 생겼냐? 높이가 32cm, 직경이 40cm 되는 아담한 둥근 상을 들여오면 내 방에 있던 복사가 그것을 받아 내 앞에 놓는다. 그리고 국거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셨어요. 형편과 계절에 따라 달라서 배춧잎, 무잎, 호리병 박잎, 외호박잎, 접시꽃잎국이 자주 오르는데 조만간 다른 산나물이나 풀뿌리들이 오를 것이다. 리델 주교님은 조선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사계절을 여러 차례 지내셨겠죠. 그러고 나니 봄에는 이런 국이, 여름에는 이런, 뭐 겨울엔 이런 걸 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을 딱 받아 보시면 이게 나왔어. 지금 계절이 이래니까 이런 음식이 나오네. 이제 또 계절이 이렇게 바뀌면 곧 이런 음식이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밥상 하나를 보시면서도 받으시면서도 다양한 생각을 하신 거죠. 그게 다 이제 문화적인 경험을 하신 거죠. 또 리델 주교님은 그 조선의 식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개고기도 먹고 또 육회 같은 날고기도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개고기를 먹는 자신을 보고 신자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다고, 자기가 조선의 신자들한테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또 써서 보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화주를 만들어서 드셨는데 지금 박해시기이기도 하고 뭐 의사를 자주 찾아갈 수도 없고 어디가 아플 때 복통이나 이런 게 났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독주 같은 거를 마시면 몸에 열이 나면서 그 복통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리델 주교님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물갈이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도 어디 여행을 가거나 다른 지방에 갔을 때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이럴 경우. 그래서 독주로 화주를 만들어서 그걸 복통이 생겼을 때 약으로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경우도 미텔주교의 편지에 보면은 이런 정말 사례가 있는데 그 선교사 한 분이 아프셔가지고 그 미텔 주교님이 편지를 써서 보내요. 빨리 오셔서 좀 이렇게 봐달라. 그랬더니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가 그렇게 답을 보내요. 꼬냑 한 잔을 먹여서 재워라. 그러면 내가 빨리 그 사이에 가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 보면 그 독주가 이런 복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처방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건 사진이에요. 참 사진을 보시면 아까 리델 주교님이 그렸던 그림과 굉장히 유사하죠. 횃대도 있고 거기는 이제 가시 걸려 있었는데 여기는 조바이 남바이라고 하는 여자들의 모자 이렇게 걸려 있기도 하죠. 이 사진은 제가 2022년쯤 상토틸리엔 성분도회죠. 베네딕토회에 있는 한국 사진.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유리건판 조사를 해서 한국 사진들을 다 정리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사진들을 촬영을 해와서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포지티브로 바꿔가지고 우리들이 볼 수 있게 고도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1911년에 노르베르트 베버 아바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안중근이 사는 청계동을 방문해서 그 안씨 일가의 방에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진으로 보서는 선명하지가 않지만 저희가 이거 고도화 작업을 해서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서 봤더니 이 방 안에 이 벽지, 그러니까 지금 도배를 했잖아요. 그게 데일리 뉴스페이퍼라고 영자지로 도배를 했더라고요. 황해도 청계동에 그냥 시골 집인데 영자지로 도배를 한 그 방에 사진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과 그 리델 주교님의 그림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너무 분위기가 똑같죠. 아마 리델 주교님이 이 방에 있으신지 또 저쪽에 그림에 있으신지 할 정도로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아주 똑같은 사진이라서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리델 주교님이 그 그림도 잘 그리셨어요. 이거는 리델 주교님이 자기가 1861년에 쓴 편지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상투를 틀고 있고 수염을 기르고 있고 그 조선의 복식의 옷을 입고 있다. 이런 거를 그려가지고 보냈어요. 이 편지 안에는 그 한글로 성호경을 적으셨어요. 보이실 거예요.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이다. 아멘. 글씨를 보시면 동글동글 요즘 글씨 같이 글씨를 굉장히 귀엽고 예쁘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그림도 아주 잘 그리셨나 봐요. 나중에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리델 주교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뇌졸중이 심해지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편지를 보면 그 글씨가 이제 뇌졸중 이후에 글씨가 좀 떨리는 그런 안타까운 것도 있는데 리델 주교님은 이런 그림 외에 다양한 조선의 모습을 스케치로 많이 남기셨어요. 또 이제 리델 주교님이 굉장히 저희 교회사 쪽으로도 또 한국 사진사에서도 좀 그다음에 한국의 출판사에서도 좀 유명한 그런 분인데 1866년 상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앉아 계신 분이 리델 주교님이시고 왼쪽이 이제 최지역이라고 하죠. 그다음 심순녀, 김여경이라고 이제 신자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은 건데 1866년에 상해에서 이 사진을 찍었다고 하세요. 이게 이제 그 편지를 형한테 보냈는데 조선인 3사람과 한 그룹으로 있는 사진을 보냅니다. 파리에서 현상에서 형님이 가지세요 라고 이렇게 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1866년이면 한국의 사진사에서도 굉장히 빠른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이 얼마나 사진사에서 한 1844년에 그런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1845년에 또 이런 사진이 있었다 하는데 66년이면 굉장히 빠른 사진이기 때문에 또 사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최지혁이라는 거는 최선일 그 끝에 있는 할아버지는 글씨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리델 주교가 내가 우리 형한테 보낼 테니까 너가 편지를 써봐라 해서 그 최선일 선생님이 글씨를 이렇게 써서 보냈더니 그 옆에 한글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그 편지를 이제 프랑스에 보내기도 했어요. 이제 글씨를 잘 써서 이 최지혁 채라고 있는데 한불 사전을 리델 주교님이 간행할 때 최지혁의 글씨체를 가지고 활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방 신부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신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남기셨는데 신자들이 몹시 가난하다. 는 이야기, 그리고 또 신자들 가운데 4분의 3 이상은 산중에 살면서 담배를 재배하고 해마다 몇 개월 동안 야생 식물의 뿌리나 풀이나 잎을 먹고 삽니다. 올해는 몇 명의 신자가 굶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뭐 저희가 산중으로 가서 담배 농사 아니면 옹기를 했던 거는 박해를 피해서 산 속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특별히 모방 신부님이나 샤스탕 신부님 서한을 보면은 몇 명의 신자가 올해 굶어 죽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가끔 나와요. 샤스탕 신부는 또 친구 신부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가엾은 신자들의 비참함이 어느 정도인지 자네는 상상도 못할 것에 신자들은 산속으로 피신하여 황무지에 씨를 뿌리고 나무뿌리나 잎들을 먹고 산다네. 그들 가운데 일부가 굶어 죽었다는 것을 알고 비통했다네. 이런 내용을 적어서 보냈는데 나는 이 가난한 이들 가운데 있는 것이 기쁘네. 그 어떤 본당이나 참사직을 준다 해도 나의 소중한 조선 선교지를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자네에게 단언할 수 있네. 이런 내용을 써서 보내시기도 하셨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앵베르 주교님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관면을 줘야 한다고 청했다 얘기했잖아요. 페레올 주교님은 조선 대목구의 제3대 대목구장님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돌아가신 거를 조선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나는 김대건 신부 무덤이 있는 옆에 묻어달라. 그래서 페레올 주교님은 미리내 김대건 신부님 무덤 옆에 모셔져요. 그래서 페레올 주교님은 그러니까 단식과 금육에 대한 관면을 청합니다. 조선 신자들이 단식과 금육의 관면을 받게 되기를 겸허하게 청합니다. 단식 관면을 청하는 이유는 이곳의 음식이 변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쌀밥과 소금에 절인 채소 약간입니다. 신자 대부분은 아주 가난해서 땀 흘려 일을 해야만 자신들의 양식을 얻습니다. 그러니 단식과 금육의 관면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교황님께 청해요. 여기서 금육 관면을 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시는데 이들이 아주 드물게 고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모처럼 먹을 기회가 왔는데 금육날이 되면 또 단식날이 되면 아무것도 못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교황님께 오시자마자 조선 신자들의 상황을 다 파악을 하시고 그런 내용으로 관면을 청하는, 그러니까 단식제와 금육제를 좀 적게 지켜도 되게 그렇게 관면을 청하는 그 요청을 교황님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앵베르 주교님도 마찬가지고 페레올 주교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선 신자들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렸고 그런 상황을 알고 계셨죠. 사실 그때는 뭐 신자들 외에 일반 조선의 백성들도 그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지 못할 때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특별히 관면을 청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단식과 금육에 대한 관면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단식은 대제이고 금육은 소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이제 좀 많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편해졌다 할까요? 좀 많이 봐주셨다 할까요? 이렇게 좀 바뀌었죠. 그런데 예전에는 바티칸 공의 전에는 이 단식제와 금육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자들이 하면 꼭 해야 하는 도리 중에 하나였죠. 근데 신자들이 어떻게
신부님도 뵙기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저희가 달력에 나와서 달력에 언제부터 사순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고, 그리고 금요일은 언제서 이때는 금육을 해야 돼, 언제부터 언제는 단식을 해야 돼, 이런 게 나와 있지만 그 박해시대 때 신자들이 어떻게 알고 이걸 단식 또 소제 대제를 지켰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도 첩내표라는 것이 있었어요. 중국 교회에서 이게 들어와서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사용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1865년 을축년 첩내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하나의 달력 안에 모든 게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안에는 축일 표시, 뭐 대제 소제 표시, 그다음에 사순이 연대고 성월 표시, 성모성월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그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1866년 병인년 첩내표인데, 지금 한국천주교회 안에 첩내표가 딱 두 개가 원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65년 첩내표, 그리고 66년 첩내표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첩내표 안에서 어떻게 신자들이 대제 소제를 지켰을까? 제가 한번 보면, 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첩내표 안에는 여러 성인의 축일과 함께 신자들이 지켜야 할 지침도 자세히 적혀 있어요. 이게 또 실생활 안에서도 굉장히 유용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또 신자 뭐 나중이겠지, 박해 시기가 거의 끝났을 때쯤에는 와서 언제 장마가 온대? 뭐 세자 요한 첩내가 언제야? 아니면 뭐 베드로 바오로 종도 첩내가 언제야라는 걸 물어봤다고 해요. 그때 맞춰서 농사를 지으면 딱딱 절기가 아주 잘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세자 요한 첩내 때, 아니면 베드로 바오로 첩내, 또 성모 몽소 승천, 성모 승천하셨을 때는 김장 배추씨를 씹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거는 지금 이제 음력의 날짜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양력으로 변환하면 그런 거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이거는 첩내표의 한 부분을 제가 뽑은 거예요. 음식에 관한 거. 예전에는, 저희가 요새는 좀 그런 게 덜하지만 예전에는 그 사순식이나 또 대림식이 이럴 때는 그 혼인을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림 수주일부터 사망 내조까지와 성회례의부터 400주일까지, 그러니까 성회례의 사순부터 400주일, 부활 제2주일까지는 혼인 음식과 의복을 화려히 하는 것을 언금한다, 이렇게 그 첩내표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대림 첫 주일부터 예수공연 대축일이요, 지금 말로 바꾸면. 그 다음에 성회례일은 제2수요일, 그 다음에 400주일, 그러니까 부활 제2주일까지는 혼인. 한 1816년, 20년, 아니 그러니까 1916년, 1920년 그 첩내표 축일표에는 보면은요, 그러니까 혼인 잔치를 좀 하지 않는 걸 언금한다라는 내용까지 남아 있어요. 이거 보시면, 글씨가 보시면 주일도 있고, 또 4월 초 며칠 날은 예수성심 주일, 성 발바로 종도 축일, 또 요한 세례자 축일,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보시면 주일 다음에 소제, 그리고 소제, 이렇게 글씨가 보이실까요? 이쪽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 끝에 보시면 소제, 대제,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어서 신자들은 저걸 보고, 오늘은 소제를 지켜야 하는 날, 그럼 금요, 대제를 지켜야 하는 날 단식, 이런 걸 하셨던 거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소제, 대제가 많이 나와 있고, 저기 보시면 예수 보혈 주일이죠. 성체 성혈 대축일, 뭐 이런 거 주일 있고, 그리고 소제, 대제 여기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 위에 이렇게 글씨, 그러니까 이콘으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심볼이. 그거는 그 한국 천주교회 안에 있었던 성모 성심회, 그리고 예수 성심회, 매개회, 그리고 전교회, 이런 그 회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때 꼭 대제 소제를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성체를 용하면 전대사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그런 표시가 남아 있는 첩내표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거를 보고 첩내표 안을 보면서 대제 소제를 지켰던 거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16년 첩내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전 이제 아까는 2단짜리였죠. 이건 3단짜리고 이게 거의 그 1950년 그러니까 1950년 한국 전쟁 그 언저리까지 이런 첩내표를 사용했어요. 제가 2016년에 그 중국의 소행당 성당 상해 옆에 쿤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소행당 성당에 가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신부님 방에 사제관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그때도 이런 3단짜리 첩내표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 한쪽에 그 신부님 책상 위에 이런 첩내표가 붙어 있어서 이거를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달력을 보면서 성월도 확인하고 그다음 축일도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신자들은 이 첩내표를 얻으러 중국에 가시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또 그런 것도 편지에 남아 있습니다. 베르네 주교님이죠. 1866년에 병인 박해 때 순교하신 주교님인데 이분도 밥상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하셨어요. 조선에는 식탁이 없다고 내가 이미 말했죠. 대신에 매우 우아한 밥상이 있는데 높이는 대략 50cm 이고 폭도 그와 동일하고 형태는 팔각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선의 그 소반들의 형태가 다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고 식기라고 해봐야 투박한 삭이나 구리로 만든 것들인데 크기가 다양한 사발들과 구리로 만든 젓가락 한 벌과 숟가락이 고작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손님의 수가 몇 명이 되든 간에 손님들은 각 상을 받습니다. 그 상위에는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밥 한 공기, 고추, 소금에 절인 생선 몇 토막이 전부입니다. 조선인들이 많이 소비하는 질경잎과 고사리가 있습니다. 수도에서는 소고기가 부족하지 않지만 지방에서는 그것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료로는 보통 밥을 끓인 물을 마십니다. 아시죠? 밥을 끓인 물은 이제 숭늉이겠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굉장히 그 편지에 조선 사람들이 먹은 야채에 대해서 다양하게 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델 주교님도 이렇게 이런 잎으로 이제 국을 끓였다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특히 고사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사리를 많이 먹었나 봐요. 저희 그 신앙 선조들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르네 주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밥을 먹을 때 혼자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혼밥. 어떻게 보면 혼밥의 유래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닌가? 예. 이게 이제 19세기 말에 있는 그 조선의 사람들이 먹는 밥상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밥과 국이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반찬 보식이라고 하는 그런 보식 안에 이제 반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밥을 먹었다. 이런 내용을 신기하죠. 프랑스에서 오신 선교사들은 다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서 같이 밥을 먹는데 손님이 몇 명이 오든 이제 밥상 그렇게 주고 만약 선교사들이 오시거나 그랬을 때 그 밥상 하나에 모든 게 올라가지 않으면 곁상이라고 하죠. 뭐 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숭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별도의 상을 하나 더 붙여서 내보내 드렸다고 합니다. 베르네 주교님은 또 커피랑도 굉장히 유명하세요. 우리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커피 마셨어요? 커피 마실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2023년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국인이 많이 먹는 음식 중에 1위는 배추김치, 2위는 커피, 3위가 쌀밥, 4위가 잡곡밥이라고 합니다. 근데 베르네 주교님 왜 커피로 유명하시냐면요. 베르네 주교님이 이제 조선에 오셔서 프랑스로 뭔가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실 때 그 편지에 커피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 1860년 편지에도 커피를 어느 정도 보내달라, 얼마나 보내달라라는 걸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그래서 2024년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요즘 커피라는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이제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요청을 했어요. 한국에 들어온 커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찾아서 그 뒤 찾아봤더니 그 베르네 주교님이 1860년에 쓰셨다는 편지에 있는 기록인 것 같다. 그러니 그 자료를 좀 대여를 해달라라고 해서 그때 24년에 전시를 할 때 그 요즘 커피라는 그 특별전을 할 때 저희 그 베르네 주교
주교님의 그 편지, 커피를 요청하신 그 편지가 나가서 전시가 됐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르네 주교님이 홍콩 대표부의 리부아 신부님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게 1860년 3월 6일 편지인데 이게 이제 커피에 대한 그 최초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해서 요즘에 커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인문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연구소에 참여를 많이 오셔서 도서관에 오셔서 이런 자료들을 보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좀 확대해서 봤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듬해 조선으로 들어올 선교사 편에 적포도주나 백포도주 50병들이 2상자, 꼬냑 4다스, 커피 40리브르, 그러니까 프렌치 파운드라고 하는데 1리브르가 0.5kg라고 해요. 그래서 커피 40리브르, 그다음에 흑설탕을 보내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것이 이제 전시가 됐습니다. 또 베르네 주교님이 또 보낸 편지에 여러 가지 이제 커피 얘기 많이 나와요. 이건 63년 편지인데 여기에도 커피 얘기가 나옵니다. 커피 50카티스, 약 30kg인데 아주 굉장히 많이 부탁하신 거죠. 또 설탕 50카티스를 요청을 하시고 또 61년 편지에도 커피, 그다음에 65년 편지에도 커피, 이렇게 커피를 보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사실 선교사들이 커피를 혼자만 드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드시는 걸 보면 옆에서 복사 아니면 신자들이 아이고 우리 신부님 우리 주교님 뭐 드시나라고 했을 텐데 그럼 한 입 너도 한번 먹어볼래 하셨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선의 신자들은 굉장히 빨리 1860년대 61, 62, 63 그때 커피를 마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배추김치 다음 2위로 커피를 많이 마신다니 또 격세지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베르네 주교님은 또 재미있는 경험을 그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환갑잔치를 구경하셨대요. 박해 때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그 동네에 이제 얼마나 큰 잔치였으니까 그걸 보러 가셨겠죠. 베르네 주교님은 그 환갑이라는 별도의 제목을 달아서 내용을 쓰셨는데 베르네 주교님이 기록을 하셨어요. 환갑이 뭔가 서양에서 모르니까 매년 들어오는 생일 중에 가장 성대하며 지출을 많이 하는 생일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 베르네 주교님이 보신 환갑잔치가 철종, 제가 여기 철종의 어진이에요 이게. 근데 그 반밖에 안 남고 이렇게 좀 훼손이 많이 된 건데 좀 복원을 한 이런 어진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철종 우리가 강화도령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 철종의 장인 김문근의 환갑잔치를 직접 봤다고 하셨어요. 내가 직접 봤다라고 그 내용을 쓰셨어요. 1863년 2월에 이제 그걸 써서 그 편지를 보냈는데 장인 김문근이 63년에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환갑 잔치 이후에 바로 이제 죽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왕의 장인인 김문근의 성대한 환갑을 보았습니다. 성대하다고 표현한 까닭은 그의 환갑을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씁쓸하고 치욕스러운 환갑잔치였는데 왜냐하면 갖은 종류의 탈취와 부당 징세로 그것의 경비를 충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의와 절제라는 단어의 가치에 무뎌진 조선인들이지만 그들이 이제 그 김문근의 환갑잔치를 보고서 경멸하는 말로 그 사치를 비난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좀 이렇게 장기 많이 적으셨어요. 여름부터 그 잔치를 위한 엄청난 준비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그다음에 각 지방에서 특산물이 수도로 들어왔는데 수백 마리의 소, 셀 수 없이 많은 꿩, 막대한 수량의 온갖 종류의 과일을 실은 짐들이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부원군이었죠. 왕의 장인이시니. 그리고 술은 친지, 이웃, 그리고 수많은 식객 무리가 실컷 마실 수 있도록 넉넉하고 생선, 고기, 소금에 절인 갖은 식품들이 그날에는 한도 끝도 없이 제공됩니다. 라고 가셔서 보신 경험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으셨어요. 거기에 맨 마지막에 에피소드를 하나 베르네 주교님이 실으셨는데 베르네 주교가 들려주는 소박군 어느 시골 선비 이야기.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시골에서 선비가 소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장인의 그 철종의 장인 김문군의 생일 환갑잔치에 가려면 뭔가 이제 선물을 해갖고 가야 되는데 시골에서 소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선비가 찾아갔죠. 그랬더니 이제 그 소를 보고 거기에 있는 집사 같은 분들이겠죠. 소를 보고 너무 비루먹은 소를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저기다 맡겨놓고 일단 식사는 하고 나중에 저 소 찾아가시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시골 선비가 밥을 먹고 그 소들을 묶어놓은 곳에 가서 내 소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거기 있는 이제 머슴들이 당신 소가 오는 건지 모르니까 찾아가시오라고 했다죠. 그래서 그 선비가 제일 살찐 소, 좋은 소를 가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르네 주교님이 그걸 굉장히 웃긴 요새 말로 그런 얘기하죠. 우픈 그런 에피소드로 당신이 그 김문근의 환갑잔치를 본 거에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에피소드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를 이렇게 어떻게 다 수집하셔서 적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이제 뿌띠 니콜라 신부님인데 이분은 자기가 집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게 아니고 주막에서 식사하신 이야기를 적었어요. 근데 주막에서 나오는 식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더러워 윤이 나는 멋진 작은 상에 그 주막이라는 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밥상을 썼으니 얼마나 반질반질 윤이 났을까. 그거를 더러워 윤이 나는 멋진 작은 상이라고 굉장히 위트 있게 표현을 하셨죠. 밥 한 그릇, 너무 맵고 기름기 없는 국, 소금물, 그리고 소금물과 고추에 절인 야채 몇 점. 끝으로 소금물과 고추장 작은 한 종지, 아주 드물게는 소금에 절여 반쯤 썩은 생선 한 조각이 나옵니다. 라고 또 그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프랑스에서 가난을 외칠 때는 적어도 검은 빵은 먹을 수 있는데 조선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적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식사를 잘 못하고 모든 게 없을 때는 도토리, 엉겅퀴, 고사리, 나물, 산딸기, 느릅으로 양식을 삼는데 그것도 이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을 때가 있고 또는 2, 3일에 한 끼 먹을 정도로 조선의 신자들의 가난은 굉장히 극심했다. 이런 이야기를 적어서 보내셨어요. 단식하는 성인의 삶에 대해서 조선 신자들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 선교사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거 위로하려고 얘기하셨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밥을 못 먹고 뭐 음식을 못 먹는 게 고생을 하지만 일부러 단식을 해서 금욕을 잘 지키고 단식제를 잘 지켜서 성인이 되신 그런 성인들이 있다라고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조선의 신자들이 와, 나도 성인이 되고 싶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야기했대요. 그 옆집 사는 철이네도 옆집 사는 영이네도 맨날 밥을 굶는데 그럼 그들도 성인이 될 수 있나요? 성인이 될 수 있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도 그 선교사들께서 우리 오늘 신자를 만났는데 내가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적어서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건 선교사들의 안전가옥 용인 광교산에 있는 손골이요. 지금 손골 성지는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곳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손골이 지금은 뭐 이제 저희가 성지순례도 많이 가고 하지만 굉장히 깊은 산골의 한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에서 선교사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면 일단 이 손골에 가서 언어도 배우고 조선의 문화도 배우고 그리고 음식에 대한 것도 좀 하고 먹고 이러면서 좀 기다리다가 그 각자의 선교지로 파견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안전가옥에 살고 있던 이 군옥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선교사들로부터 빵 만드는 법을 배웠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빵 만드는 법을 배워서
도리 신부님에게 빵을 구워드렸대요. 그래서 도리 신부님의 편지에 이 내용이 남아 있는데, 이군옥 요셉이라는 자가 나에게 빵을 구워줬다. 근데 그 빵이 뭐 내가 프랑스에서 만든 거랑 그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꽤 맛있었다. 그래서 도리 신부는 자기가 어쩔 때는 직접 빵을 구워서 거기에 개고기 한 조각을, 큼직한 개고기 덩어리를 딱 넣어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었다라고 하셨대요. 예를 들면 개고기 햄버거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버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셨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군옥 요셉은 분명 이제 그 신부님들, 선교사들한테 뭔가 대접하고 싶고 뭔가 잘해드리고 싶은데 맨날 드려야 하는 밥과 그런 야채 이런 거보다 내가 어떻게 좀 해서 빵을 만들어 드릴까 해서 그 빵 만드는 법을 배우기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골에서는 그 식사도 그렇지만 조선의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군옥 요셉 같은 그런 조선의 신자들이 어떻게 선교사들한테 조선어를 가르쳤을까라고 해서 보면 그 도리 신부님이 그렇게 남기셨어요. 자기가 어떤 물건을 가리킨대요. 그 나무를 가리키면 나무라고 신자들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의자를 가리키면 또 의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자 하면은 그걸 듣고 의자를 여러 번 반복하셨겠죠. 그렇게 해서 조선어를 배웠다라는 기록을 남기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다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용인 손골에서 어떻게 빵을 구워줬을까? 뭐 오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화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구워줬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그 상토틸리엔에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그 사진들 중에서 이 사진을 찾았는데요. 이게 그 황해도 내평성당에 있던 코쿨이라는 건데,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민속을 전공하시는 분이랑 같이 봤더니 여기다 빵을 구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가까이 보시면 그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 사이에 넣어서 빵을 구워서 뺄 수 있다라는 이 사진을 발견하고 정말 그때 그 조선의 신자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빵을 구워줄 수 있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순간을 느꼈어요. 제가 오늘 더 이후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다음 이어서 다시 해드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